아만다는 항상 쇼핑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에게 쇼핑은 단순히 좋은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같은 취미 활동이었고, 점점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그녀의 배우자는 점점 더 그녀의 재정관념과 행동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고, 이것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만다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상담사를 만난 후 아만다는 그녀의 행동이 늘 만약에 대비하는 것을 강조하는 매우 검소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만다의 과소비는 그런 과도한 절약에 대한 반항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과 돈의 관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재정적인 결정은 텅 빈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입과 같은 요소는 분명하지만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분명치 않은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헨리 클라우드는 당신을 이루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소비 방식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소비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려면 먼저 당신이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돈의 교실이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이는 개인이 금융세계에 대해 처음 배우는 환경을 말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돈에 대해 배웁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하는 언어적 소통 방식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보이는 감정적 소통 방식입니다. 다양한 가정은 각기 다른 모습의 돈의 교실이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와 돈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어적으로 폐쇄된 교실을 만듭니다. 반면에 열려있는 교실을 만드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저녁 식탁에서 청구서나 투자와 같은 문제를 얘기합니다. 감정적 의사소통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돈에 대해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가정에서는 돈이 스트레스나 불안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각 가정의 특색 있는 돈의 교실을 만들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면 현재 자신과 돈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친구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면 어머니는 항상 하루가 지난 빵을 샀습니다. 그는 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가게에 갈 때까지 그 점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빵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본 후 다른 선반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친구의 어머니는 가장 신선한 빵을 고르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한순간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대답은 하루가 지난 빵은 반값이며 어쨌든 빨리 먹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렇게 절약된 돈은 월말 청구서에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때 돈이 부모님의 끊임없는 걱정거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임스의 친구는 돈에 관한 한 불안한 학습 환경, 즉 돈의 교실을 제공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행동은 이 교실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큰 논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인한 가정의 분위기는 본능적인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은 그 반응을 수용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중에 인생에서 한 가지 중요한 도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 타인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토록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돈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는 당신이 생계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노후를 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몇 가지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그런 점을 바꾸고 싶다고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귀중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편안해지면 왜 그것이 어렵다고 느끼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양지로 꺼낼수록 두려움이 지배하는 힘은 줄어들 것입니다. 돈에 대해 폐쇄적인 가정도 있지만 열려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집안의 재정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싸움은 자녀와 돈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의 문제는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매우 잘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들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돈에 대한 불안정과 혼란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돈에 대한 불안정한 학습 여건을 만듭니다. 어른들은 계속해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만 정작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문제가 많지만 해결책은 적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제임스의 친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끊임없이 돈에 대해 걱정했고 아이들에게도 가족의 재정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나쁠 때는 화를 내고 자주 싸웠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특정 브랜드의 시리얼이나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면 그런 사치품은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에는 검소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고 현금을 가지고 쇼핑을 하고 간식을 샀습니다. 제임스의 친구에게는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상황이 채찍질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정해진 규칙이나 타당한 이유가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부모가 돈에 대해 계획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날씨와 같아서 화창할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통제받기였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돈이 없을 때와는 달리 비가 올 때 부모님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 돈에 대해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종종 그 주제를 완전히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어쨌든 싸움으로 이어지니까요. 이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통제력을 가졌을 때 상황은 정말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충분한 돈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 또는 적어도 늘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무개념의 상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렸을 때 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돈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관심사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에 부모님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걱정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돈을 통제해야 합니다. 당신이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돈에 대한 무개념의 환경에서 자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유한 환경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이 문제되지 않았다면 큰 변화가 없는 한 당신에게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당신에게 재정 관리를 가르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신은 돈이 어떻게 작용하고 흐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부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자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걱정을 부담시키거나 또는 아무것도 모르게 어둠 속에 두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자녀에게 옳은 결정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후자를 선택한 부모들의 전략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많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삶에서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부모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척했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돈에 대해 배우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가령 예산 책정 같은 것을 배운 적이 없다면 예산의 중요성을 알 수 없으며 이것이 인생 목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신체가 알려주는 방식이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울 때 뇌는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생화학적 반응은 투쟁 도피 반응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위험에 대한 높은 집중은 생각을 좁게 만듭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쁜 것은 두려움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당신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막연한 걱정입니다. 오늘날에는 야생동물이 실제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반응은 당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급한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것보다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것은 없으니까요. 내일 당장 해고 전화를 받는다면,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병원비를 많이 내야 한다면, 더 많은 전염병이 발생해서 경제가 멈추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비를 낼 때까지 출근할 수 없다면, 이것은 매일 밤 수백만 미국인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무서운 걱정입니다. 2017년 커리어빌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8%가 월급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한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인의 약 40%는 현금 $400가 없어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생존을 위협하는 금융위기를 언제든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에 대해 걱정하며 잠 못 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조언하자면 비상금을 만들어 두십시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거의 틀림없이 마주치게 되는 사실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1000, 약 100만 원으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그 돈은 유지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이면서 자동차 수리비나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의 친구인 엘리자베스는 $40,000를 빚진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적은 급여를 받는 학교 교사였으며 정기적으로 돈을 냈지만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자로 인해 빚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제임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임스의 조언은 일단 돈을 더 많이 벌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부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개 산책시키기, 아기 돌보기, 동네 빵집에서 주말 교대 근무, 휴가를 가는 집 돌봐주기 등이 그녀가 찾은 부업이었고, 이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추가 수입을 통해 엘리자베스는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부채에 무작위로 현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 방식으로 알려진 검증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눈덩이 방식은 부채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누구에게 빚지고 있습니까? 이자율에 관계없이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부채를 나열하십시오. 완료하면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작은 부채를 가능한 한 빨리 청산하면서 다른 모든 부채에 대해 최소 금액을 계속 지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당신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외식을 한 달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는 사소한 예산 변경으로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없다면 부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채를 청산하면 두 번째로 작은 부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가 하나씩 해결이 될 때마다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채는 더 많은 부채를 낳고 이는 더 많은 이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눈덩이처럼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식은 모멘텀, 즉 성장 동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더 멀리 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이는 건강한 재정 상태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2019년 뉴욕타임즈는 부부를 대상으로 신혼여행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그 신문은 왜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서 나쁜 경험을 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리브해의 섬인 아루바로 여행을 가서 통장이 바닥났던 한 부부가 답을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에 대해 신랑이 기억하는 것은 석양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지만 말입니다. 고급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는 즐겨 먹는 음식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좋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신혼여행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들의 여행은 거의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돈을 쓰는 것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40%의 경우 비상시에 $400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개의 경우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잔액은 마이너스 $14,500입니다. 가정의 부채는 필수품이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지불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계 형편에 맞지 않는 금융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웃의 집 앞에 서 있는 새 SUV 자동차는 그가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미국인의 소득 통계에 따르면 그는 월급을 받으면서 수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고 자신의 소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당신에게 새 차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멋진 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비 때문에 파산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끔찍한 재정 계획이 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찰입니다. 구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먼저, 아무도 당신의 휴가 사진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카리브해의 아루바로 여행을 가고 싶나요? 동료들이 기차를 타고 출근해도 당신은 고급 자동차를 원하나요? 그리고 그러한 구매가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이러한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돈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결정한 후에 매장을 재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관련된 실수는 피할 수 없으며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실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감당할 수 없는 휴가지를 예약하거나 예산을 초과해서 새 차를 사는 것처럼 잘못된 결정은 건강한 재정 상태를 해칩니다. 또한 반대의 결정은 통장 잔고에는 좋을 수 있지만 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친구와 반반씩 지불하겠다는 암묵적 동의를 무시한 채 먹은 만큼 지불하라고 한다면 관계가 써먹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해결의 열쇠입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서에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려 연체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수수료가 쌓이고 월급으로 그달의 식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경쾌하게 신용카드를 찾곤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변명은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당신이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한다거나 마땅히 그럴 만해서 빚을 내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불을 쌓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결국 당신은 불행한 삶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재 당신과 돈의 관계가 이렇게 느슨하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너무 엄격한 구두쇠가 있습니다. 제임스의 친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가 가족을 위해 음식을 포장해서 집에 왔을 때
식당에서 작은 것 2개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먹을 것은 풍족했고 모두 즐거워했지만 그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당에 전화를 걸고 차를 몰고 되돌아가서 문제를 설명하는 데 1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환불받은 $8를 들고 화를 내고 있었지요. 그 $8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을 가족과의 식사를 놓친 채 말입니다. 당신도 이와 비슷한 규칙주의자라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5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5년 후에도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라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축은 종종 희생처럼 느껴집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은다는 것은 현재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축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꿈과 저축의 관계를 잊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은 삶에서 마주치는 위기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꿈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축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꿈이 탄생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저축할 때에는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꿈꾸었던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은퇴를 이루었다면 매달 수입의 15%를 저축한다는 목표는 쉬운 일일 것입니다. 다른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역의 빈곤 퇴치에 열정적이라면 더 많은 돈을 기부하기 위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축은 자유로운 형태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을 쪼개서 달성 가능한 단계들로 나눈 후 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도시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우선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집과 이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일은 돈보다는 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500의 돈을 예산에 추가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찾는 것을 도와주거나 이력서를 편집해주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집 자체의 경우 계약금 및 마감 비용으로 $30,000 정도가 필요하고 이사업체를 고용하는 데는 $6,000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더한 돈이 당신의 저축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소요될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면 당신의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